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 지식산업센터의 장점과 단점을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해. 오늘은 그 지식산업센터, 예전에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렀었지, 뭐 공장형 아파트라고도 부르고 아파트형 공장이라고도 불렀는데, 예전에 공장들이 제조업을 했다라면 요새의 공장들은 IT 위주의 공장들이라는 거야. 그래서 이것을 좀 말을 바꿔서 지식산업센터, 좀 더 있어 보이는 이런 용어를 쓰기 시작했지. 사상 초저금리 시대를 지나서 이제 막 금리가 올라가고는 있지만, 무엇보다도 주택시장을 위축시키는 이런 정부의 고강도 규제 정책, 이런 것들은 점점 비주택 부동산이나 수익형 부동산의 호황을 불러일으켰지.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 지식산업센터의 장점과 단점을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해. 자, 먼저 제일 중요한 게, 무주택 상태 투자자들도 많긴 하지만 요즘 가장 민감한 부분이 뭐냐면 주택수와 연관이 있느냐 무관하냐, 그러니까 주택수로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, 이런 부동산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어. 그래서 지금 지식산업센터는 일단 일반적인 오피스랑 비슷하기 때문에 주택수로 당연히 포함이 안 되겠지. 그 다음에 주택하고 좀 차이점은 대출에 대한 규제가 없다라는 거야.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70% 내지 80%, 좀 많게는 80% 내지 90%까지도 대출이 가능해. 그리고 예전에 주택도 우리 청약해서 분양을 받으면 계약금 10%에 중도금 뭐 40%, 그리고 잔금 뭐 50% 이렇게 냈었는데, 지금 규제가 돼서 계약금이 20%가 들어가고 중도금이 한 50% 내지 60%가 들어가고 잔금이 30%야.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계약금을 10%만 내고 계약을 할 수 있어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지. 심지어는 중도금에 대해서도 무이자나 이자 후불제, 이게 아직까지 남아 있어.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전매가 가능하다는 거지. 처음 청약할 때는 직접 다 사용할 업체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분양을 해.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전매가 가능해. 지금 전매에 대한 규제를 하자고 지금 법안이 올라가 있긴 하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, 그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 이후에 몇 개월간은 가능하다는 거지.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매가 가능하다.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직접 입주를 해서 직접 사용을 한다면은 취득세 50% 감면, 그리고 재산세 37.5% 감면, 이런 혜택들이 있어. 물론 5년간만이고 뭐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지만 그 기간은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장이 지속적으로 될 거라고 보고, 그래서 어쨌든 세제 혜택이 또 있다라는 거야. 그리고 임대 수익을 또 바라볼 수 있고, 아까 얘기했듯이 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투자금 대비 임대 수익이 나쁘지 않지. 근데 요새는 분양가가 많이 올라서 좀 이 임대 수익률이 많이 낮아진 경향이 있기는 해. 그리고 준공 이후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시행사가 보통 지정한 관리 업체들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,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그런 문제 발생에 대한 해결이 수월한 면이 있고, 하다못해 청소 같은 거 외주 업체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. 그리고 대부분의 지식산업센터는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도 하고 기숙사 운영도 있다라는 거야. 물론 기숙사가 다 있는 건 아니지. 기숙사 운영도 가능하다라는 거지. 자, 그러면은 단점을 좀 얘기해 보자. 단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매를 금지하겠다라는 그런 법안이 발의가 돼 있어. 그래서 임대차나 전대를 하는 것에 대한 금지가 발의돼 있지만 아직은 시행되지 않았고, 만약에 저런 것들이 시행된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먼저 지어졌던 아니면 분양했던 그런 지식산업센터는 더 인기가 생길 수도 있겠지. 그런 풍선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. 최대 단점은 뭐냐면 지금 지식산업센터들이 계속해서 완판 행렬을 이어가고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입주 시에 또 그 큰 건물에 동시에 다 입주를 해야 되는데 공실이 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. 그래서 공실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대략적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감안해야 된다는 거지.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얘기해 봤는데, 그 외에도 우리가 유의할 점 몇 가지를 좀 더 보자. 만약에 내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고 싶다.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시드머니가 얼마나 있느냐. 그래서 얼마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.
그래, 계약할 때 아까 내가 얘기할 때 10%만 가지면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랬어. 근데 최악의 경우 내가 전매를 하지 못하고 입주를 하는 상황까지 갔을 때는 잔금, 왜냐면은 대출이 대체적으로 한 80%까지 되기 때문에 나머지 10%에 대한 잔금은 내가 자력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. 그래서 전매가 안 될 경우에 등기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지. 그리고 내가 전액 다 현금으로 구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대출을 한다 그랬는데 그 대출도 어느 정도 신용도라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체에 대한 그 매출,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신용도가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된다는 거지.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식들이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영업사원들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.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주변 시세라든지 전매를 하거나 프리미엄을 받고 팔 때 그때 그 영업사원에게 그냥 전적으로 매달리게 되면 내가 어떤 주체적인 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지. 때로 저런 사람들도 있어요. 그 영업사원들이 분양까지는 해줬는데 그 이후에 어떤 관리라든지 세금 계산서를 끊는 방법이라든지 부가세를 환급받는 거라든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영업사원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.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영업사원들을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안목도 길러야 되고, 마지막으로 직접 그 장소에 가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. 왜냐면은 그 주변에 다른 산업시설들이 어떤 게 있는지, 예를 들면 산업도로가 어떻게 나 있는지, 주요 산업단지들은 어떤 게 있는지, 역세권과는 얼마나 가까운지, 그런 것들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야. 그래서 다른 많은 주택이 아닌 그런 투자처들이 있겠지만 지식산업센터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.